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한다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올라온 질문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R은 제가 보기엔 다다음 주에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최근 기출문제까지 다 반영을 했고 추가적인 예상 우리 출제 포인트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이썬은 내일 나오게 되고요. 우리 R 교재는 다다음 주에 출간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해당되는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면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3과목 파트에 별도로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 안에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 적합도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3과목에서 3과목에서 우리 오히려 출제 가능치가 높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정은 4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2와 3과목에서 일부 내용 등이 4과목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요약 정리하실 때는 1과목과 4과목을 한 과목처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과목의 내용들이 2, 4과목과 교집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과목이 약간 가벼워질 수가 있고, 또한 4과목은 출제 포인트가 회귀모형 평가지표, 분류모형 평가지표, 그 다음에 정보시각화, 요게 출제 포인트의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학습하기에는 1, 4과목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합도 검정은 제가 2, 3과목 할 때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대적합 방지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과대적합이라는 것은 우리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민감하게 평가용 데이터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과대적합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방법, 데이터, 추가, 증가하거나 우리 회귀 분석할 때 말씀드릴 건데 정기화 회귀 분석 파트에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 이런 규제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중 공성성도 예방이 되지만 이와 같은 과대적합도 우리는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잡도를 좀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그죠?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드롭 아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드롭 아웃의 정의고 출제 유형은 2가지로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과대적합 방지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은 요 출제 유형하고 각각의 과대적합 4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출제화시켜서 오답 보기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치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4과목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할 때도 저처럼 하셔야만 합니다. 1과목에서는 어디가 난이도가 있고 4과목에서는 어떤 가중치가 있고 이렇게 해당되는 출제 목차별 키워드별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기가 편하세요. 그게 안 되면 그 1, 2권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를 보게 되면 많은 1000페이지가 넘는 도서도 있습니다. 그죠? 그 1000페이지를 몇 번이나 볼 수 있어요. 그죠? 회독을 해야지 머리에 각인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혼동이 생기니까 꼭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다음은 요거 개념 정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 매개변수 최적화에서는 출제가 돼요. 우리 1과목에서도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또 3과목에서도 등장해요.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우리 개념 구분하도록 합니다. 파라미터라는 것은요, 우리 학습 중에 우리 해당되는 특정 모형 구축을 하는 중에 만들어지는 최적화 값이에요. 하이퍼 파라미터는요, 분석자가 학습하기 전에 설정해주는 값이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바이어스와 대표적인 파라미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한 다음에 인공신경망의 학습률, 은익층의 노드 수, 이거 다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왜 해요? 이 중에 최적화되어 있는 값을 분석자가 학습 전에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분석자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개념 구분을 해야 되고, 아, 그래서 탐색하는구나 라고 요 개념을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실기 파트에서 이 과목 모형 구축해서 이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할 수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기 시험은요, 코딩에 구현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1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감점 0점을 받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거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필기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파라미터 최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 경사하강법이 대표적인 파라미터 최적화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서로 개념 구분은 하고 가야만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기대값과 예측값의 최소값을 기울기를 통해서 찾아가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런데 경사하강법은 뭐랑 관련이 있냐 하면 기울기가 이동 학습률하고 관련이 있어요. 학습률이 커지면 기울기의 이동거리도 커지고요. 학습률이 작으면 기울기의 이동거리도 짧아져요. 자, 이와 같은 관계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화시킬 수가 있죠. 해당되는 학습률과 기울기의 스텝의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최적의 오차값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률이 작을 때, 학습률이 클 때 경사하강법의 기울기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 약간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선 여기서 또 하나 출제 포인트가 있죠. 자, 이런 경사하강법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와 미니와 스토캐스틱으로 구분해요. 자, 중요한 것은 경사하강법 이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4과목은요, 거의 14문항까지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치와 미니, 스토캐스틱에 따라서 장단점이 구분이 되죠. 이걸 오답 보기로 출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검정 시험을 객관형 문제로 내기가 한계가 있어요. 자, 또한 이런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크게 카테고리가요, 러닝 레이트, 학습률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아다그레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서 카테고리가 구분이 돼요. 그 밑에 있는 알고리즘을 물어보게 되면 난이도가 극강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학습률 기반이냐 또는 기울기 기반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최소한 모멘텀과 아다그레드의 특징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4과목 다 끝나가요, 이제. 자, 분석 모형 융합이 있어요. 자, 우리 해당되는 앙상블 기법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특정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 포인트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하드랑 소프트 보팅은 우리 앙상블의 다수결의 원칙을 할 때 클래스를 이렇게 숫자로 구분하느냐, 평균으로 우리 구분하느냐,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을 구분하게 돼요. 이런 개념 정의가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문제는 그거는 약간 여러분한테 학습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그런 문제는 안 다뤄도 우리 시험 필기는 합격하고도 좀 남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단순화시키고 압축시키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필기 파트에선 유리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100%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정보 시각화예요. 여기 데이터 시각화 과정은 정보와 정보 구조, 정보 시각화, 정보 시각 표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보 시각화 방법은요. 시간 시각화냐, 분포 시각화냐, 관계냐, 비교냐, 공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줘요. 여기에서 최소 2문항 또는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나오냐 하면 다음 중 분포 시각화가 아닌 것은 다른 카테고리 넣어서 오답 고르는 유형. 두 번째, 출제 유형은 트리맵과 히트맵이 서로 헷갈려요. 그죠? 트리맵은요, 사각형의 크기가 데이터의 수를 의미해요. 히트맵은 색깔로 구분해요. 사각형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그림을 보여주게 되고 이 그림에 관련된 트리인지 히트인지 혼동시켜서 문제화 내기. 두 번째 출제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각각의 특징별로 물어볼 수가 있죠. 스타 차트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고 어떤 정보 시각화 방법이냐 이렇게만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3문항 출제가 됩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요. 아주 간략한 문제이죠. 그죠? 이런 출제 유형은 ADP 파트의 5과목이 이 시각화 파트예요. 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지만 우리 시험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 5가지가 있어요. 해당되는 시간 시각화의 막대 그래프도 시작해서 한 번쯤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는 인포그래픽이 무조건 한 문항에 출제가 돼요.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은 어떤 양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인포그래픽은 계량적인 걸 다수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특징만 잡아서 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늦은 시간에 여러분 소중한 시간 아껴가면서 저랑 같이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합격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3주면 우리 시험은 충분합니다. 필기는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1사 과목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료에 다 옮겨내요. 세부적인 너무 디테일한 부분 말고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1사 과목으로 압축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2, 3 과목은 압축시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1, 4 과목을 회독해 가면서 2 과목을 잡고 3 과목을 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이 빅분기, 필기 가장 빠른 합격의 길입니다. 자, 여기 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 활용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돼야 한 문항 또는 2문항이 나오는데 그 문제 수준이요. 굉장히 지엽적인 건 출제가 안 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념은 분석 모형 전개라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을까요? 4과목에. 이제 모형 구축 다 하고 평가 지표 다 한 다음에 실제 내 비즈니스 파트 현업에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려사항이 중요합니다. 분석 모형을 고려할 때는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데 다음 중 분석 모형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만 문제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PT 자료, 교육 자료는 뭐냐면 분석 모형 다 활용했어요. 1년, 2년 운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평가 지표가 점점 오차가 커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형 전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다가 그 변화가 생기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때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1, 4 과목은 각각 14문항 주변에 여러분 타겟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과목, 3과목은요. 언제든지 출제위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이죠. 14문항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 1, 4 과목에서 2문항, 3문항을 이 2, 3 과목에서 상쇄시킬 수가 있느냐의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말씀드리고 이 과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해당되는 채팅창에 내용 확인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여러분이 반복 회독할 수 있는 회독 정도가 5회독 미만이 되면 우리 시험은 약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분량을 선정해서 반복해서 돌리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기출문제는 시험 앞두고 한 2, 3일 전에 한꺼번에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개념 잡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란 개념이 뭐고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왜 하는지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해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기 검정할 때 그런 용어 등이 시험지에 언급이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기는 4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과목 간에 저는 구분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다 쭉 연계가 되어 있고 이 필기 파트도 실기에서 그대로 활용되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약간 스트레스 안 받고 해당되는 시험에 임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이 과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과목은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통계기법의 이해가 난이도 파트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통계기법의 이해에 뭐가 있냐면 확률 이론, 표본 이론, 추정, 가설 검정, 구간 추정 파트가 챕터 3에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또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과 2장을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통계기법의 2에서 8문항 전후가 출제가 됩니다. 이 과목은 1장과 2장에서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는 파트가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1, 2과목을 아주 꼼꼼하게 하고 3과목은 출제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출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험 문제 3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하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충분하게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만 합니다. 3장을 계속 여러분이 학습 시간을 투여해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수리 문제, 증명 문제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회독 돌리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이 과목입니다. 자, 이 과목은 특징을 보게 되면 1장, 2장은 굉장히 밸런스가 쭉 있습니다. 그냥 한 문항, 포인트별로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데이터 정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다별량 탐색 파트, 여기 포인트가 여러분이 꼭 득점을 해야 되는 포인트고 시험 출제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또한 이 과목에서 변별력이 하나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회차에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다수 출제가 되는 바람에 그 용어가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 전처리를 언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단에 나와 있는 표본 추출부터 시작해서 가설 검정이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우리 시험 성격이랑 안 맞아요. 약간 빅데이터 파트가 아니라 전통적인 통계 분석 파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떤 포인트별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지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정제인데요. 정제는 데이터 전처리 한 파트예요. 데이터 전처리는 실기할 때
여러분한테 작업형 1 유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2 유형에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을 아주 실기할 때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출제 유형은 이래요. 다음 중 그 데이터 정제 얘기를 쭉 하고 이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 정제 찾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데이터 전처리 4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문제화시킬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그럼 데이터 정제가 이런 설명을 갖고 있다 했어요. 결집값이나 노이즈, 이상값을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방법이죠. 오른칸에 보시면 결집값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노이즈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제 단계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 정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8회 여기 문제 봐요. 이거는 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결집값이라는 건 비어있는 값이에요. 그죠? 엑셀에서 빈셀. 그죠? 근데 얘를 시각화시키면 결집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결집값을 빼고 시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얘가 결집값이 있는 그림인지 분포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꼭 메모해요. 결집값과 이상값은 무조건 한 문항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결집값과 이상값은 무조건 한 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결집값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MCAR, MAR, NMAR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는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말 그대로 완전 무작위 결집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정답지를 찾는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이게 어떤 결집인지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를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결집치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결집값이 있으면 이 문제가 왜 나오게 되냐면 결집값이 있으면 분석할 수가 없어요. 평균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뭘까요? 결집값을 삭제하거나 임의의 값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임의의 값을 넣는 방법을 대치법이라고 해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밑줄 쳐가면서 메모하도록 해요. 완전 분석, 완전하게 관측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정 레코드 한 값이 빈값이면 그 행값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 분석법이에요. 자, 두 번째 예상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단순 대치법이라는 것은 결집치를 하나의 값으로 대치하는 걸 단순 대치라 해요. 하나의 값으로. 그런데 우리 해당되는 열 값의 평균으로 대치할 수 있고요. 중앙값으로 대치할 수 있고 최빈값으로 대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대치법만 있는 건 아니죠. 중앙값 대치, 최빈값 대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는 어떤 값으로 대치해야 될까요? 그때는 최빈값으로 대치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평균은 어때요? 이상값에 취약하죠. 만약에 그 문제에서 이상값이 다수 존재할 때 적절한 대치법 하게 되면 대치법이 아닌 것은 평균 대치법이다 하면 오답 보기인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단순 확률 대치법이 있거든요. 보면 너무나 어렵게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적절한 확률값이라 한다면 랜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설문문항 봤는데 설문문항에서 1, 2, 3, 4번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 대치법은 뭐예요? 1, 2, 3, 4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거고 중앙값은 1, 2, 3, 4에서 중앙값 찾는 거고 최빈값은 그거에서 가장 많이 빈도표를 갖고 있는 설문문항을 대치하는 거고 단순 확률은 뭐예요?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단순 확률 대치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죠. 또 하나 메모하도록 할게요. 하나 또 뭐가 있나요? 회귀 대치법도 있어요. 회귀는 뭐냐면 말 그대로 회귀는 독립과 종속 변수가 있어야지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집값을 일단 빼요. 그걸 뺀 상태에서 이런 회귀 모형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요 회귀 모형 가지고 빈값, 빈 셀의 값을 요거로 회귀 모형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귀 모형, 회귀 대치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카테고리 개념은 뭐가 있어야 되죠? 결집값을 왜 대치를 해줘야 될까? 빈값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정의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 분석법이 뭐고, 평균 대치, 중앙값 대치, 평균값 대치, 단순 확률 대치, 회귀 대치,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상값도 출제가 되겠죠. 이상값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이상값이라 해요. 그럼 이상값을 탐지하는 방법은요, 한 개의 변수로 탐지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해서 탐지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ADS-B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SD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세배만큼의 표준 편차가 벗어나게 되면 이상값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 SD 알고리즘은 다별량 이상치 탐색이라고 오답 보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SD는 단별량 변수예요. 한 개의 변수를 가지고 탐색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카테고리에 보시면 단별량이냐 다별량이냐 이렇게 이상치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직까지 회귀에서 이런 이상치를 탐색하는 용어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회귀에서도 이런 이상치를 탐색할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정의를 출제화시킬 수 있어요. 레버리지란 개념, 표준화 잔차, 스튜던트 잔차, 크게 거리, difference in 베타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 같으면 출제하겠어요. 요거를 다른 용어로 설명해서 오답 고르는 형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겠어요. 자, 변선택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됐고 이번에서도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했습니다. 래퍼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정규와 선형회귀 파트예요. 리치, 라쏘, 엘라스틴 넷이에요. 자, 리치랑 라쏘랑 엘라스틴 넷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항이 인베디드 메서드가 출제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래퍼 방법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전진 선택, 후진 제거, 단계별 방법이 있죠. 여기 6개에서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래퍼, 전진 선택의 의미, 후진 제거의 의미, 단계별 방법의 특징, 인베디드 메서드의 리치, 라쏘 이 두 가지 회귀의 특징,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했어요. 제가 한 문항 이상 나올 수도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선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단계 선택법, 스텝와이즈 메서드에 관련된 부분이고 뭐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고 정규와 선형 회귀 파트에서 특정 회귀 개수 값을 페널티를 주는 방식, 이렇게 절대값 이하로 페널티를 주는 방식, 라쏘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RSS라는 것은 우리 회귀 분석에서 이용하는 최소 제거법을 의미해요. 정규와 선형 회귀는요. 최소 제거법은 바이어스, 오차를 조금 손해보는 대신에 뒤에 나와 있는 람다랑 이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화 가능성이에요. 분산을 좀 더 확보하는 거죠. 바이어스는 손해보고 베리언스를 확보하는 게 정규와 선형 회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방법은 요 리치와 라쏘, 수식을 물어봐서 특징을 구하는 문제 또는 변선택 방법에서 전진, 후진, 단계별 정의를 물어하는 문제는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는 리치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에서 페널티를 구하는데 제곱합이 실마리 키워드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론이 조금 필요해야지 여러분 실기 파트에서 그 개념들을 훨씬 더 이해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과목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과목하고 이틀 있다 1과목하고 한 과목하고 하게 되면 앞에 거를 여러분이 다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요 간격을 좁혀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월화수목 1, 2, 3, 4를 하게 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1, 4 과목을 한 과목처럼 아주 가볍게 다루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심적 리스크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게 안 되면 부담스러워요. 물론 여러분이 풀로 학습 시간을 보장하는 분은 예외고 대부분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1, 4 과목은 한 과목이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얘를 같은 날 최소한 이틀 안에 한 번 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4를 돌리는 순간 돌리면서 2 과목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겁니다. 또 3 과목 조금씩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앞두고 마지막 총련이 할 때 다 여러분 메모리 될 수가 있어요. 이 점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상위 키워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앞에는 변수 선택 방법이 있었고 갑자기 차원 축소가 등장해요. 그죠? 변수 선택 방법도 차원 축소 방법도 결국에는 뭐예요? 차원 변수의 수를 줄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줄이는지 이 방법이 서로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기 차원 축소 파트에서는 PCA 주성분 분석이 무조건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차원 축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차원 척도법, 그 다음에 특이값 분해, 그 다음에 판별 분석,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PCA와 요인 분석이 다른 점은 뭐가 있어? PCA와 특이값 분해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준점이 주성분 분석과 다른 기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출제 키워드에 보면 차원의 저주란 단어가 있잖아요. 차원의 저주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어쨌든 간에 이 차원 축소, 변수 선택의 상위 카테고리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죠? 모형 구축을 할 때 모형의 복잡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거죠. 아까 과대적합의 방지 요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 증강도 있었죠. 그죠? 기타 등등. 이렇게 복잡도가 올라가면 과대적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원 축소, 변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해당되는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변수의 수가 학습 데이터 수가 많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차원의 저주에 관련된 부분. 자, 또한 우리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성분 분석은 뭐냐면 우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변동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데이터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변동성이 작다는 건 뭐죠? 중심값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 변동성을 가장 큰 축을 찾는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이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 접할 때 왜 분산이 큰 축을 찾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 변동성, 분산이란 큰 축은 하나의 중요한 핵심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새로운 각각의 변수 간의 상관성을 기반을 통해서 1주성분, 2주성분, 3주성분을 찾게 되는데 1주성분은 원변수의 선형결합으로 2주성분, 원변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1주성분에 내가 선형결합을 통해서 1주성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바로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차원 축소라는 것은 원래 변수보다 적은 수로 줄이는 거잖아요.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설명력이 증가했다는 게 잘못된 의미입니다. 자, 우리 파생변수 가도록 할게요. 파생변수 요즘 들어서 굉장히 출제 유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생변수와 요약변수를 물어볼 수는 있죠. 개념 정의를요. 그죠?
어쨌든 간에 파생 변수는 뭐예요? 기존 변수에서 새롭게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실기 파트에도 연기가 되어 있고 실기에서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이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 파생 변수 기준으로 특정 통계량을 구하는 문제가 작업형 1유형의 문제가 세문항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변수란 단어가 그때 아주 자유롭게 쓰여요. 시험지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약 변수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총 구매 금액, 횟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종합한 변수를 요약 변수라고 하게 되죠. 자, 6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집값으로 주변값으로 채우는 거는 파생 변수가 아니에요. 그죠? 결집값을 평균으로 대치한다거나 하는 건 파생 변수가 아니에요. 해당되는 변수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도 파생 변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파생 변수는요.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모형 구축을 할 때는 우리 독립 변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타켓 변수도 파생 변수화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속 변수도 만약에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정답지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대적합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생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로 만든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 변화는 100%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이 과목은 3장이 출제 유형수가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건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그 리스크, 난이도를 얼마든지 올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뚜렷한 출제 포인트를 득점하고 가야지만 3장에서 여러분이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변환 파트에서는 로그 변환이 중요해요. 로그 변환은 큰 수는 작게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좁혀주는 역할을 해요. 로그 변환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회귀 분석에서 한번 로그 변환이 나오게 되고요. 시계열 분석에서도 한번 나와요. 로그 변환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과목의 달랑 로그 변환만 암기하지 않고 이 단어가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3과목의 회귀 분석, 그 다음에 3과목의 시계열 예측 파트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당되는 파트 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박스 콕스 변환이 중요해요. 역할이 뭐냐면 데이터를 정규 분포를 만들거나 데이터 분선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박스 콕스 변환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얘는 양수만 가능해요. 양수만. 이런 특징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박스 콕스 변환도 출제 가중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인코딩 방법이 있어요. 여기 빅분기 특히 파이썬을 다루시는 분은 이거 100%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단어가 그냥 쓰여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언어를 하실 분은 특히 R보다 파이썬 언어를 하실 분은 이런 인코딩 역할, 레이블, 원핫, 타겟, 오디널 요 특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실기할 때 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범주형 자료는 무조건 인코딩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알고 가셔야만 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화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아요. 물론 파이썬과 R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특히 파이썬 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스케일링도 반드시 빅분기에서는 R과 파이썬 공통적 파트입니다. 특히 수치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습 알고리즘에서는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 데이터 스케일링이고 이건 특정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민맥스, 그 다음에 G스코어, 정규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개념은 특정 단위가 다를 경우 일정 범위로 좁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동등하게 처리할 때. 그래서 이건 작업형 1유형에서 등장할 수 있고 2유형에서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할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데이터 변환 파트에서 이런 내용 등을 출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고 변환의 역할이요. 또는
이와 같은 인코딩 4가지 정의를 출제화시킬 수가 있죠. 또한 G스퀘어, 산수 문제를 한 다음에 이런 G스퀘어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또는 민맥스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출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3과목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려면 제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고요. 합격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우리 최근 전체적인 합격률을 보니까 25%에서 30% 정도 되더라고요. 실기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보다 초창기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필기는 약간 어려워졌지만 실기는 유형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한 번에 여러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불균형 데이터 처리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과거에는 출제가 됐다가 최근에 딱 멈췄어요. 그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타겟 변수,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예요. 뭐 생존 사망이라고 가정합시다. 생존자가 99%고 사망자가 1명이면 이런 데이터를 뭐라 그래요? 범주의 불균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수 클래스만 학습하려고 해요. 그러면 과대적합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이론상에만 합니다. 실기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소스 클래스를 복제해서 다수로 만들거나 다수 클래스를 삭제해서 소수로 만들게 됩니다. 소스 클래스를 복제하게 되면 그걸 오버샘플링이라 하게 되고 다수 클래스를 삭제하게 되는 걸 언더샘플링이라 하게 됩니다. 오버샘플링이라는 것은 복제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 보여주게 되고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샘플링은요,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버와 언더샘플링의 특징을 구분하는 출제 포인트였는데 오버샘플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언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그 수준까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범주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오버와 언더 구분하도록 하고 또 세 번째가 있죠. 이와 같은 범주형 불균형 처리하는 방법, 임계값 이동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2 데이터 탐색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EDA라는 단어는 우리 1과목에서 등장하죠.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보시면 우리 데이터 우리 분석 단계인가요? 보시면 거기에 EDA가 있습니다. 그죠? 자, EDA에 한 정의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로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기술 통계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이상값이라는 것은 다른 관측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값이죠. 그죠? 분석 과정에서 식별되는 식별값이지 기술 통계량이 아닙니다.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 외도라고 하죠. 그죠? 자, 이런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은 메모하도록 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 분석은 이렇게 요약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차이점입니다. 자, 공분산이라는 것은 우리 측정 단위에 민감하죠. 자, 얘는 말 그대로 두 확률 변수의 선형성의 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 바로 측정 단위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공분산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와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고 이 두 개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자, 첫 번째 범위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입니다.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분산이 0이라 해서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거기 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의미합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는요, 구간 척도 이상일 때 쓰입니다. 선형적 관계를 파악해 볼 용도이죠. 스피어만은요, 서열 척도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선형 관계를
파악해 볼 때 사용됩니다. 이거 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면 선형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오답 보기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이 세 가지 포인트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우리 기초통계량 보도록 할게요. 기초통계량 파트에는 중심 경향값을 나타내는 값과 흩어짐을 나타내는 산폭값으로 구분이 되죠. 자, 여기서는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외도가 있었듯이 이 세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비대칭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모하도록 해요. 요거 외에는 출제가 안 되니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을 때는 평균이 가장 크고 중앙값, 최빈값 순서로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평균이 가장 크고 중앙값, 최빈값 순서로 되어 있다. 자, 그거 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8의 문제 중요해요. 이거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지금 분산값 구하라는 거예요. 분산값.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가 n-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것들 왜 n-1을 하게 되냐면 원래 모 집단, 모분산과 표본분산이 같으려면 표본분산에 n-1을 해줘야 서로 같아요. 자, 이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수식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단순한 산수 문제를 부여해서 분모를 n으로 했느냐 또는 n-1을 했느냐를 문제화시킨 8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개념, 불편 추정량, 그죠? 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꼬리 분포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시각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각화 파트에서는 상자 그림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상자 그림이 출제 포인트예요. 상자 그림과 히스토그램이 번갈아 가며 출제하는데 상자 그림이 훨 높습니다. 아까 우리 결측치 상자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메모해요. 상자 그림 옆에다가 상자 그림이 결집값이 있어도 결집값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상자 그림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의 관측치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몰라요. 확인할 수 없어요. 또한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유의성,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없어요. 그죠? 상자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이상치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상자 그림에서 박스, 이 중심 50%의 우리 비대칭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줄기입 그림과 히스토그램은 출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상자 그림만 열심히 하겠어요. 자, 여기 시공간 데이터 탐색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 구분도랑 카토그램 정의랑 서로 구분하기. 카토그램이란 왜곡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단계 구분도를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로도 출제화시킬 수 있으니까 단계 구분도를 영어로 컬러 프레스 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출제 유형은 뭐냐면 그림을 보여줘요. 왜곡된 그림 보여주고 정답진 카토그램.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보여주고 색깔별로 나와 있고 정답은 컬러 프레스 맵. 이런 출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별량 데이터 탐색 파트에서는 출제 가중치가 좀 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주성분 분석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바이플라시라는 시각화 파트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각화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부 플롯과 평행좌표 플롯의 설명을 하게 되고 정답지에서 조건부 플롯과 평행좌표 플롯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화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만 물어봅니다. 정의만. 조건부 플롯과 평행좌표 플롯 정의만 출제화됩니다. 이거는 PCA 설명 잘못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주성분 분석은 차원의 저주랑 달라요. 이거는 주성분 분석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비정형 데이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비정형 데이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자, 코퍼스라는 건 뭐다? 분석이 대상이 되는 집합제를 코퍼스라 합니다. 그것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바이그램이라 하고 세 가지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트라이그램이라 하며 다수, 엔그램이라 하게 됩니다. 용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우리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행렬, 문서와 단어, 행렬로 만들어서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할 때 전처리 기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토크나이징이란 정의, 포스트 태깅 정의,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어감과 표제어 추출의 정의가 출제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감과 표제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표제어는 어원을 적는 겁니다. 스테밍은 어근을 찾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 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전처리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포스태깅은 뭐예요? 품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거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전처리 기법의 용어를 구분한다. 이렇게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각 51분이고요. 우리 정확하게 9시에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